5개의 손가락으로 힘을 이렇게 받치면은 하나가 25 받죠. 25kg는 받는데 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없이 기동안을 잘하더라도 이 붕괴가 안 됩니다. 왜? 안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이렇게 자르게 했어요. 철근도 적게 넣기도 하고. 왜? 적게 넣어도 안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럼 안전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3개 해도 버텨요. 3개도 버티는데 이걸 이제 잘못 자르려 놓으면 이게 형상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 3개를 이쪽에다 이렇게 받쳐 놓으면 이렇게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다양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형상에 의해서도 붕괴되고 그 외에 하는 요소에 붕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방수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 특히 오상근 회장님께서 방수를 하시는데 이 방수에 의해서 누수에 의해서 철근이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보통 철근의 수명이 기둥에 들어있는 철근은 한 65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 3cm만 두껍게 확보하더라도 녹슬 수 있는 확률이 65년 지나야 이제 드디어 녹슬기 시작하는데 물이 만약에 균열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면 1년도 못 갑니다. 녹슬어서. 그럼 이제 처음에는 녹슬면은 철근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팽창됩니다. 팽창되면서 이 콘크리트를 같이 파괴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구조물을 붕괴시키는데 하여튼 이런 누수도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지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통목구조물의 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화재 뭐 말할 것 없죠. 예, 시간 관계에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장재, 외장재에 떨어지는데 뭘 구조물하고 영향이 있느냐 하겠습니다만 이 외장재, 특히 도장이라든지 벽돌을 잘 붙임으로 해서 중수화를 지연시킵니다.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외장재도 탈락됨으로 해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외장재 자체가 떨어짐으로 해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벽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렇게 지붕 문제 이렇게 공개될 수도 있고 또 요인은 워낙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탈공사하고 과연 누구 책임이냐? 과연 이것을 구조 기술사가 또 토목 기술사가 이 외장재나 이 탈락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중에 토론 때 한번 여러분들께서 신랄하게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떠붙이 타일인데 떠붙이 타일에서 요즘 다 떨어지는 겁니다. 잘 안 씁니다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최명기 교수님께서 토목에서 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 전기 안전 점검에 문제가 있는데 첫째 문제가 비용이다. 쉽게 말해서 너무 저렴하게 수사한다. 덤핑해서 이게 결국은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더라 하는 걸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도 문제 하도 문제 때문에 이게 용역상의 문제 때문에 불법 하도 이게 안전 문제 아주 문제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처럼 단면이 결손되고 물이 새고 문제 생겨서 결국은 붕괴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 주시고요. 세 번째로 매뉴얼화된 안전점검 시스템이 없다는 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마 최명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토목에서 아마 심도 깊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오상근 교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은 노시설물의 안전관리 책임 시스템 문제점에서 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학회협회, 그다음 단체협회, 기업, 담당 부서, 조직, 실무자, 현장 근로자 과연 누가 책임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문제점을 구축이 되어 놨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나중에 그 중간 과정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더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누가 책임지느냐?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인명사고라든지 재산피해가 나면 그때 아무 그 능력 없으신 이제 법조인이 이걸 이제 책임을 져서 야 누구 책임져라.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거꾸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가적인 손실이죠. 왜? 붕괴되고 난 다음에 조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명피해는 이미 나버렸고 나버리니까 가지고 계속 이제 법정에서 이것을
처벌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좀 심도 깊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저는 안전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그게 재난이든 사건이든 사고든 저희가 이제 얼마만큼 예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사건이나 재난이 터졌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또 피해를 최소화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대응의 단계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삼각의 축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우리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오늘 다루시게 될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예방하는 단계인데, 오늘 이제 발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적절한 대가를 주고 있지도 못하고 또 실효성 있게 진단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대응은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기술자들이 외쳐도 큰 사고가 나서 정말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고는 사실 이게 좀 긴급하게 다뤄지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광주의 아파트 짓다가 붕괴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사고죠. 예, 그리고 저는 건설 기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에 이게 상처가 되는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사고라도 인명피해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긴급하게 대응하는 반면에 굉장히 심각한 사고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들은 사실은 좀 쉬쉬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우리가 맞는 대응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숙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저는 안전진단과 관련된 우리 예방 차원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똑같은 사건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재발 방지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용기 있게 제언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건 사고를 우리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도 인프라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만 제가 경기도에 요즘 이사해서 살다 보니 그 일기 신도시가 지어졌던 30년 전에 깔렸던 인프라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하나둘씩 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워낙 급속도로 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노후에 집안이 약하거나 물길이 있었던 것들을 좀 틀어놓은 것들에 대한 보완도 좀 미흡했고,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또 다시 물길이 살아나서 예전의 물길로 돌아가면서 집안이 연약 집안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점 등등 우리가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논의가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저는 안전과 관련된 기술 인력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술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사건 사고가 나면 책임에만 좀 책임 추궁만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진짜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건축 성능원 이사장 맡고 있는 강욱성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정자동의 다리 붕괴 사고가 우리나라의 어떤 시설물의 현황을 잘 나타내는 아주 모범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 30년 전 정도에 그쳐졌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우리 상황이 정말 개발 중심으로 싸게 빨리 많이 짓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싸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예산 절감했다고 예를 들면 기재부든 지자체든 다 그렇게 한 30% 정도 예산 나오면 저가로 해서 다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설계가 건축 설계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비를 책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사비 먼저 책정해요. 예산 따면 그거를 설계하고 짓는데 벌써 몇 년 지나요. 그러면 공사 시작하기 전에 또 다시 설계 바꿔요. 예산에 맞춰서 바꿔야 되니까. 그만큼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부실 요소가 많아서 이제 정말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노후 시설물이 그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게 뭐 지하 수위가 내려간다든지 서울 같은데, 또 지하층 누수, 또 해수 침투, 또 뭐 지진도 좀 더 많고 기상 이변도 많고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뭐 일종이야 좀 제대로 관리되지 나머지 관리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민간 건축물 그 엄청나게 많이 관리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일반 건축물이 붕괴가 됐어. 그럼 이제 누구 책임일까? 그 뭐 설계한 사람, 건설한 사람, 또 건축주, 지자체, 공무원 다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누구 책임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거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그 관리 주체가 또 좀 더 그 전문가, 또 노후를 잘하는, 또 건축의 그 품질이나 성능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왜냐면 이제 복합화된 어떤 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굳이 기술자만 가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참여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영역이 국가의 어떤 그 시스템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건축물과 시설물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을 새롭게 좀 혁신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고, 크게 하나는 그 과거 같은 그 발주 시스템 그것을 싹 전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 관리나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처음 지을 때부터 제대로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노후 시설물 관리 시스템도 혁신하자. 뭐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사건, 사고 문제는 누구 책임일까라고 보면 그건 정부나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천재다, 인재다, 또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 책임은 누구냐? 이것이 계속 발생했을 때는 저는 관제라고 봅니다. 관제의 개념에서도 앞으로는 노후시설물이나 또 신축시설물도 좀 접근을 해야 같이 공감하는 거지, 국민들만 또 기업가만, 기술자만 결국은 책임을 지고 많은 시스템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책임지자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제는 정부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 다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20년, 30년 우리가 항상 역사 보면은 빨리 부시고 새로 져야 이윤이 남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안 돼요. 예전에는 10층, 20층, 중저층의 건물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다 사라지고 초고층 50층, 40층짜리입니다. 이제는 20년, 30년 지나도 못 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시설 냈을 때 좀 일기 신도시, 좀 정부나 모든 건설업체나 국민들은 자, 일기 신도시 다 이제 목숨 끝났으니까 3기 신도시 뭐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거기서 부동산 가치만 생각해요. 그럼 일기 신도시 다 그러면 분당뿐만 아니라 그 주변 5기 신도시 다 부실 거냐? 아니잖아요. 그거 다 다시 재활용도 많이 할 거고 보수 보강해서 유지돼야지. 그건 물리학적으로도 그건 예산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기 신도시는 지금까지 안전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공동주택에서 느꼈던 층간소음 문제, 실내 공기질 문제, 또 각종 민원 하자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거가 3기 신도시 때는 전혀 그런 어떤 플랜은 보이지 않고 그냥 부동산 개발해서 이익 추구 뭐 이런 개념밖에 안 들려요.
그러진 않겠죠. 마스터 플랜 안에는 국민이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안전 개념과 환경, 삶의 질 추구 개념이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 정책도 이제는 국민들한테 좀 명확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건의를 하고 싶은 거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분당 정자조의 사고 원인은 그 엔지니어라면은 저게 왜 왔다는 거는 그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사고 원인 발표가 없습니다. 없고 후속 대책이 또 없습니다. 후속 대책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그 4월 5일 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4월 6일 날 아침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이거 우리 관련된 사람도 있어요. 갔어요. 전문가들이 또 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사고 원인이라고 다 나왔습니다. 또 뒤에 또 가고 국토안전원에 가서 사고 원인이라고 조사도 했고 국토부에서도 했고 시에서도 했어요. 해갖고는 조사를 했는데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작 아까 말씀하신 품질이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런 그 사고 원인이 공학적인 사고 원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를 좀 공개를 해달라.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긴급 점검을 17개 시설물을 관 내에 있는 업체들을 불러갖고 무너진 정자교, 백석교, 순회교 문제가 있고 삐뚤 그 누가 눈으로 봐도 이래요. 쳐졌어요. 안전전단한테 쳐졌다고 이 청량 데이터도 해서 관리를 하라고 갔습니다. 근데 매뉴얼은 없어요. 이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긴급 점검을 하라고요. 관 내에 7개 업체를 불러갖고 2개씩 줘갖고 안전진단을, 긴급 점검을 하세요. 그래갖고는 해놔놓고 긴급 점검을 3일간 했습니다. 해갖고 이번에 유관조사를 했죠. 그러고 전부 다 위험합니다. 이래서 그랬더니만 그러면은 2개씩 해서 안전진단을 해라 해갖고 수의계약으로 예가의 99.9%를 해갖고는 99%를 해갖고는 수의계약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 안전진단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100일간 공개인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이튿날 그 입찰도 안 하고 시장이 뭐라고 발표를 했나 하면은 17개 교량을 전부 다 뜯고 하겠다. 예산 1,500억 원. 이거를 국가 재난시설국으로 공포를 해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안전진단 시장이라든가 이런 규칙을 다 무시를 했습니다. 완전 엉망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2개 업체들한테 교량 하나에 2억, 평균 2억 5천입니다. 그러면 한 개가 1억 3천이죠. 2억 5천이니까 1억 3천, 2억 5, 6천이니까 1억 3천입니다. 그 정자교 하나가 안전진단을 해갖고 주는 게 1억 3천이라면은 안전진단 그 정식으로 하는 건 한 7천만 원 정도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재난기금으로 쓴다고 해갖고 1억 3천을 책정을 해갖고 2개를 수익하고 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적을 안전진단 동종업계들이 그 실적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입찰을 하고 하면은 3년, 4년 걸려도 활동한 그런 겁니다. 이종시설물이. 그거를 내 관내에 있다고 전화하고는 긴급 점검을 했는 거를 E급이라, 눈으로 보니까 E급이라 그러니까 내가 다 하겠다. 재난 선포해다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게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대책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와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고 한번 네. 안녕하세요. 기인합니다. 네. 저는 제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회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 비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과도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뭐 건축물 관리법이 만들어져서 건축물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비용을 민간이 지불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민간이 지불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법이 만들어졌는데 되지 않는 문제는,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는 거는 그 민간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차피 지금 많이 이제 세계 12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이제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이제 지불할 수 있다.
그런 단계가 돼서 이제 건축물 관리법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건축물 관리법이나 이런 데에서 민간 건축물을 점검할 때 너무 비용이 낮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기술자들, 건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구조기술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술자들이 가서 이걸 점검하기 시작해도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것을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사만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된 것 같아서, 이걸 과연 국가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이제 주거 취약 가구라든지 이제 뭐 좀 다둥이 가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살고 있는 그 주거 시설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주는 제도들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많이 생겼어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노후 건축물이라고 보는 그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들이 저층 주거지의 한 80% 이상이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는 조그만 다세대나 이런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 가구들을, 그러니까 세대들을 지원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그 건물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례로 보면 우리가 이제 다세대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다가구 가구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게 되면 뭐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내부적인 그 누수라던가 이런 거는 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외장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냥 쌓아놨던 지붕 이제 기와라던가 이런 것들은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태풍이 불거나 하면 그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물 관리법을 만들어서 건축물의 생애 이력을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좀 나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리고 또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한번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되는 단계를 보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유지관리가 한 9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기간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뭐 유지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청소라든지 뭐 아니면 주차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건축물 자체에 대한 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1종, 2종, 3종 시특법에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더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가 여기 이제 투입이 돼줘야 된다.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그 세분화를 좀 더 해서 뭐 한 60년 이상 된 단독주택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공공의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세분화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점검에 있어서 문제, 책임 그리고 협업 기술자에 있어서 문제, 세 번째는 품질 관리에 있어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 진단에 있어서 문제는 시간 경과 중심의 진단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에 몇 해 이런 형태의 점검 체계를 제도에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당장 어려우면은 실시 시기를 좀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성능 평가가 5년이거든요. 그 5년까지는 안전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고가 나요. 그리고 그 형식적인 점검, 그리고 서류 갖추기 위한 점검,
그러니까 점검을 위한 점검이죠. 점검 받기 위한 점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 이제 실질 점검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유관 점검입니다. 여기에 그 명시가 되어 있는 시설 시특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관 점검, 또 사람 중심의 점검이죠. 이 부분은 이제 첨단 계측 장치에 의해서 이제 수시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고, 아까 회장님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나열식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안전하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을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거 D등급. 그러면 이제 D등급? 그러면 다음에 4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네? 이런 이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능 평가, 성능원에 의한 그 성능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법을 바꿔줘야 될 부분인데, 성능 중심의 품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기술자 간의 그 업무,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가 중심이 되고 협업하는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설계한 전까지도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DFS라고 해서 디자인 포 세이프티라고 그런 그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공 단계나 유지 관리 단계 그 미흡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협업 체계를 강화, 협업 체계 신설인 거죠. 사실 이제 지금 그게 현장 작동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장 작동성 있도록 그 관계 기술자 간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 그 부분은 좀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이게 멀쩡한 눈비가 아닙니다. 이제 그 오염된 눈이나 비가 오기 때문에 산성비 이런 비들이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재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근데 그것을 이게 정상으로 보고 계산을 해서 그 산수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멀쩡했던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품질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 전문 기술자가 협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성능 전문가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능 전문가 교육 체계가 필요하고 성능원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품질 관리 측면을 보겠습니다. 공사 중과 유지 관리 측면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사 중에 품질 관리 체계가 미흡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안전 법이 좀 앞서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안전을 지도하기 위해서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잘하는 건 좀 따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적으로 좀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건설 품질 지도사 제도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품질 관리 제도가 사실은 그 국내외에 비추어서 본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법규상으로 철저하고 상시하게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품질 제도를 건설진흥법령, 과거에 건설기술진흥법령에다가 상시하게 규정해 놓은 나라 자체가 없거든요. 뭐 어떤 면에서는 공사관리의 어떤 도구로서, 당연한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법제화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 효과입니다. 전혀 지키는 사람이 없을 정도. 법에다가 법령 규칙에다가 상시하게 규정하면 할수록 또 그걸 갖다가 거기에 따른 그 응분에 대가가 지급돼야 되고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도외시 해버리니까 돈도 안 주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전부 법 규정만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자 찾는, 처벌 대상자 찾는 이런 법령으로 변모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캐리어의 대부분이 이제 해외 공사인데, 해외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도 계약서만 가지고도 정말 모든 책임을 묻고 또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서 품질 관리 혹은 품질 보증 공사가 잘 시행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철저한 법제도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느냐. 그래서 그걸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 보려고 이 건설 품질 활동 기준도 만들고, 또 엔지니어링 협회하고 협의해서 그 품질 활동에 대한 대가 표준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엔지니어링 기술 기준으로 발표하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관료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업계나 혹은 이런 힘이 센 기관에서 상당한 압력을 가해야만 겨우 움직이는 조직이고, 가능하면 추가되는 업무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관료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령 규칙이 재개정 될 때마다 저희 작은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해서 뭐 용어 한마디 이런 거 고쳐지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제가 말 주변상 좀 또 너무 이게 복잡해서 다른 분들이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서 2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따로 발표를 드렸는데요. 이 품질관리가 어떤 면에서는 공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 툴입니다. 품질관리를 가지고 모든 해외 공사에서 보면 품질관리를 가지고 저기도 그 위클리 미팅이나 만스리 미팅이나 이런 또 혹은 기성 지급이나 이런 걸 전부 품질관리에다가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무슨 공정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저기서 안전 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능을 얘기하고 뭐 품질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기본적인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20살 때는 뭐를 검사하고 40대 때 만성병이 될 때는 뭐를 검사하고 이런 어떤 체계적인 이론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장기 수명인지 단기 수명인지 품질이 어떤 건지 뭐에 비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모호한 상태 속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재 수준은 95년도 상품백화점 시설물 특별법을 만들 그 당시와 거의 유사한 상태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큰 국가적으로 해서 모든 국가적인 총 에너지가 직결돼서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형이 아닌 소형까지도 안전 문제 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안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본이 안 돼 있으면 뭐가 안 되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안전소방학부에서 안전 이런 문제를 가르치고 또 소방도 가르치고 하는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급여입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건 급여. 두 번째는 공무원이 아니냐. 자, 예를 들어서 안전 분야에 가려고 하면, 그리고 아까 자꾸 안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간 안전과 지금 시설 안전 또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 이걸 자꾸 헷갈리시면 인간 안전을 하려고 하는 고용노동부 가면 거긴 굉장히 좋습니다. 제대로 대접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떼놓고 시설 안전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설 안전을 담당하는 회사에 학생은 절대 안 갑니다. 또 소방 분야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 체계로 봤을 때 시설물 안전, 인간 안전이 아닌 시설물 안전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이유는 다시 말하자면 제도적인 명확하게 이런 시설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누가 관리해야 되고, 국토부는 누가 관리해야 되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이거 명확한 거 없이 모호한 얘기들, 굉장히 모호한 얘기들만 쭉 얘기 나오면 결국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왔다가 또 사그러들고, 똑같은 얘기가 사그러들고,
구조 얘기가 아니고 건축사 얘기가 아니고 품질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유지 관리는 그것들이 전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이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95년도의 시점과 지금 시점이 거의 전대 볼 때는 같다고 봅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시설물 안전의 특별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졌지만 이번에는 그런 작은 규모로 왔을 때는 어떤 형태로 그걸 갖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제도적인 그 뒷받침 안 되고 기술적인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이게 안 되면 지금도 관계자들 뭐 다 회사 면허 없었잖아요 지금도 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지관리 그 시설 유지관리원 면허 폐지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완전히 연말에 폐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내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건축사가 해야 되네, 구조가 해야 되네, 품질이 해야 되네 이런 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유지 관리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면허가 있는데 그 면허 자체를 없애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다시 또 누가 해야 된다 이거는 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안전 쪽에서 중방사 학생들이 시설 안전에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 교육과 커리큘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접 이것이 없는 상태 내에서 누가 가겠습니까?